안녕하세요. 네. 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한 2, 3일 죽었죠.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뭐 몇 년 만에 내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가지고 지금 체력은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좀 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사고종 소리가 나거나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너무 웃지 마, 알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거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네. 대신 이제 뭐 빠짐없이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일단은 그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채널 들어가가지고 수업 들어주시고 알겠죠? 네. 별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 1단원에서 이제 중요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1단원에서는 우리가 그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수업의 기준은 수학의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 함께 준비한 수학풍라우대라는 책은 이제 무엇이냐, 이건 내가 권장을 드리는 책, 권장. 그러니까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수학풍라우대라는 책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꺼내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자습서 같은 느낌? 백과사전 같은 느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업의 기준은 수학의 바이블이다. 뭐 물론 이제 이 두 권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제가 안 가져왔대. 됐어요. 가져왔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각각 그 취지에 맞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수학의 바이블, 그다음 수학 홈라우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책 찾아보시면 얼추 나와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질문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일단 우리 1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죠? 뭐가 중요했었지? 1단원에서? 뭐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미리 다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거나 뭐 문제될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 1단원에서 우리가 특히나 좀 유념해줘야 했었던 부분들은 뭐였었냐면 곱셈공식이었죠. 그렇죠? 곱셈공식을 솔직히 안 외워도 전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 우리가 뭐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하지를 않았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계산을 할 때는 하나씩 악수하듯이 그렇게 곱해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게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3개 곱하기 3개, 뭐 어떨 때는 3개 곱하기 6개, 뭐 이렇게까지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공식을 익혀줌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메리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미리 외워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곱셈공식은 그냥 외우는 데에만 의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텍스트를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일단 내가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연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딱 곱셈공식이 여기 옆에 적혀 있어. 이것이 뭐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떠올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곱셈공식이 있었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문제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과 곱셈공식의 어떤 모양 사이에 그 공통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라는 것을 곱하면 뭐가 나오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일단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3abc가 있었나 마이너스 3abc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될 때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a랑 마이너스 bc, b랑 마이너스 ac, c랑 마이너스 ab 이런 식으로 곱하니까 분명히 뒤에 마이너스 3abc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각각의 노하우와 장치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생으로 외웠다가는 금방 까먹거나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나왔었던 부분이긴 한데 다항식의 나눗셈도 있었죠.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수에서의 나눗셈과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fx라는 것을 뭐 gx라는 것으로 나눴다고 해보자. 그때 이제 목도 나올 것이고요. 나머지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목 혹은 나머지 g 이 세 개의 식 간에 어떤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는 뭐보다 어때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관련이 그때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수에서의 나눗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73이라는 것을 뭐 5로 나누려고 하는데 나머지를 구해봤더니 나머지가 13이었다.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안 돼? 13이라는 것은 5로 더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나머지가 13이라는 건 뭔가 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보다 어떤 특성과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나머지가 아까 우리 gx라고 했었다. 그치? 나누는 식이라 썼던 gx보다는 뭐가 어때야 된다?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더 나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멈춘 거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나누는 것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1단원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2단원 네. 자, 2단원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수업 중에는 책을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뭐 내가 말로도 아니면 뭐 판서로 다 설명을 해줄 거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자 한번 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내용 나왔으니까 그때 뭐 읽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이 두 번째 단원 이름이 뭡니까? 책 뭐 가볍게 펼쳐가지고 한번 보자. 두 번째 단원 이름이 뭐예요? 그거 아마 중단원 이름인가 그럴 겁니다. 네, 나머지정. 네, 두 번째 단원 이름은 나머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는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는 그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항등식의 정의 성질 저쪽에 항등식의 정의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이제 그 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은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 정리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면서 또 그때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이렇게 전반부랑 후반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방금 전에 첫 번째로 뭐 한다고 했지? 항등식 한다고 했죠, 항등식. 자, 항등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등식이 뭐야, 등식? 그치,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전부 다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는 B 플러스 2 이거 등식인가? 네. 응, 오케이. 자, X는 뭐 2X 플러스 7 이거 등식인가? 네. 그렇죠. 그러면은 2 더하기 3은 5 이거 등식인가? 네. 응, 그래. 그럼 3은 4 이거 등식인가? 네.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 없나요? 이젠 안 헷갈리지, 그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3은 4 말도 안 되네 이거 등식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은 일단은 등식이긴 등식인데 참이 아닌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등식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뭐였었냐면 등호가 있는 식, 등호를 이용해 표현한 식 이것이 등식의 정의였잖아. 그렇지? 즉 한마디로 등호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걔는 무조건 등식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등식이고 나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것과 이것과 같다고 주장을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틀려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했었던 거지. 애당초 등식부터가 아니었으면 얘는 판단조차도 안 됐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해서 얘는 등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된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식들은 전부 다 등식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들 중에서 문자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참이 되는 등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x는 3x라든지 아니면 2x 플러스 4는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된다든지 아니 뒤로 컴퓨터 없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가끔씩 이걸 뭐 항등식이랑 방정식이랑 용어 헷갈려가지고 항정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항등식 아니 방정식 항등식 가끔 배가 고플 때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정식. 자, 그래서 이제 등식의 종류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난히 방정식에 치중되어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만큼은 항등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식의 정의는 그랬었고, 그럼 항등식. 그럼 이 항등식의 정의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의 값에 따라 언제나 참이 되는 등식, 그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는 그러한데 그럼 항등식의 성질은 무엇이냐? 항등식의 성질. 성질이라고 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성질을 하면 그 정의에 입각해서 살펴봤을 때 그 아이가 마땅히 가지고 있을 특징들을 뜻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문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양측이 항상 똑같대. 그럼 어때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이 양변이 무게가 자기가 같을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가 양변에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 등식이었기 때문에 정의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얘는 양변이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변이 반드시 똑같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는 뭐라고? 양변에 같은 수를 대입하면 언제나 참이 된다. 즉 문자의 값이 뭐가 되든 항상 참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항등식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항등식의 성질이란 무엇이라고? 양변이 서로 똑같이 생겼다. 이것이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 2단원에서 처음으로 낼 만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지, 무엇이 항등식입니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것이고, 혹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야. ax 플러스 3은 3x 플러스 b 다음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a랑 b의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항등식의 정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걸 보고서 양변에다가 0 대입하고 양변에다 1 대입하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직접 대입했을 때 언제나 참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질까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물론 풀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얘가 항등식이라면 양쪽이 서로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A는 3이고 B는 3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제법 좀 깔끔하게 바로 답을 추려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센스 있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쓱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왜 당연한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확실하게 정립은 하고 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항등식의 정의든 항등식의 성질이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풀 때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것이고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미정계수법입니다. 갑자기 등식이랑 항등식 실컷 얘기했다고 왜 갑자기 미정계수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항등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수학은요, 그 용어를 만들 때 되게 좀 단순하고 유치하게 만듭니다. 사실 뭐 모든 학문들이 다 그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사실 대중들에게 좀 빠르게 다가가고 싶어 하잖아, 그치? 이게 뭐 사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세계관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대중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하고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표현해주고 뭐 그러고 싶은 게 분명히 이 학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제 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네이밍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되게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제법 많이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함정은 뭐냐면은 워낙 좀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좀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자, 미정계수법 이렇게 좀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정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 정이 정하다라는 소리고요. 계수는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응. 어떤 문자랑 어떤 숫자랑 같이 곱해져 있을 때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것을 이제 계수라고 하고 법은 그냥 방법 할 때 뭐 그냥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을 뜻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방금 전에 풀어봤어. 방금 전에 풀었어, 방금 전에. 어떤 거? 아까 전에 뭐 ax 플러스 뭐 3은 뭐 3x 플러스 b 뭐 이렇게 했었나? 이거 해가지고 뭐 a는 3이고 b는 3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얘가 미정계수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치? 얘도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물론 상수함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찾는 그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금 전에 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미정계수법을 딱히 배우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 맞아. 사실 그래요. 딱히 안 배워도 돼. 딱히 안 배워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방법을 무질서하게 그냥 사용하는 것과 질서정연하게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야. 이건 이러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야 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법, 즉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이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학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학습하는데 자, 이거는 혹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대답을 아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 부분이긴 하니까. 자, 미정계수법에는 이런 삑살이야, 이런 삑살이. 이런 네, 목소리는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수 비교법이에요. 자, 이것도 이름이 그냥 아예 그 특성들을 다 갖고 있어. 자, 수치 대입법. 딱 뭐 할 것 같이 생겼어요? 대입. 숫자를 대입할 것 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게 수치가 그 말 그대로 그 숫자값 뭐 이런 것들을 수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치 대입법.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계수 비교법. 뭐 하는 거겠어요? 계수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수치 대입법, 계수 비교. 뭔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의미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지를 살펴봤는데,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2x 플러스 7은 ax 플러스 b. 다음 식은 항등식입니다. 다음 식은 항등식입니다. 이때 a랑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뭐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눈치밥으로 바로 이제 답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양변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7은 b가 되겠죠, 그렇죠? b 하나 나왔고 양변에 1을 대입해보자. 9는 a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a는 여기 b가 아까 7이었어요. 2가 나오겠죠? 오케이, a는 2, b는 7. 이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계수 비교법은 이 똑같지? a는 2, b는 7. 자, 이게 계수 비교법입니다.
자, 일단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셨죠, 그렇죠? 되게 쉬운 문제로 냈기 때문에 사실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쉽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얘네들을 도대체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갑자기 우리가 지금 등식, 항등식 이런 것들 실컷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항등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도대체가? 자, 이거 한번 잠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할 때는요, 그냥 이거 뭐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공부하면 되겠구나, 뭐 그냥 뭐 이거 알려주니까 뭐 책에 그냥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러면은 안 돼.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딱 시키면 한번 이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대체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걸 지금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야 돼.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왜 공부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야 이거 공부해? 예. 야 저거 공부해?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걔랑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때 잠깐 순간만 좀 빠르게 캐치할 수는 있어도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께 안 돼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내가 이것을 이 타이밍에 왜 공부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내가 좀 주체가 되어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니 항등식 실컷 얘기하고 있다가 항등식 정의, 항등식 성질 뭐 이런 것도 실컷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면서 왜 미정계수법을 막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들이미는지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럴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내가 몇 명 좀 이렇게 눈빛이 자신이 있어 보이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타이밍에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학습하게 되는지, 항등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나 혹시 답 알 것 같다. 살짝 손 들어보실래요? 아직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번쯤 궁금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열된 채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정신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지금 왜 공부하지? 이런 의구심은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내가 영웅이 되어보겠다. 없어요?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수치 대입법은 뭘 하는 거라고 했었죠? 방금 전에? 양변에다가 뭐 0 대입하고 1도 대입하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계수비교법은요? 양측에 있는 개수가 서로 그다음 상수항도 서로 똑같아야만 이게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게 항등식에 뭘 이용한 방법이에요? 성질. 아니죠. 정의? 정의. 그쵸?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항등식의 정의. 문자의 값이 무엇이 되든 항상 참인 등식. 이것이 항등식의 정의였잖아.
그치? 문자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참인 등식, 이거 항등식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 수치대입법은요 그 항등식의 정의를 철저하게 이용한 방식인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거는 되게 대단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실상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성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문제를 쓱 풀어도 여러분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쓱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수치대입법이 이 항등식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거기에 입각한 방식이었었던 거고 계수비교법은요? 맞아.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의 성질이 뭐였는데? 맞아. 야, 양측이 똑같으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양변이 서로 똑같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A는 2고 B는 7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수비교법이라는 되게 대단한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용어 몰라도 사실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 그냥 이름이 그렇게 탁탁 붙여놓았었던 것 뿐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 아니 뭐 사실 고등수학뿐만이겠습니까? 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좀 헷갈린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이런 어떤 전문 용어들의 생성이었었을 거야. 그런 부분들도 아마 큰 좀 요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과 같이 우리가 근데 이런 거 왜 공부하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입각된 거지? 이게 뭐 시초가 뭐야? 도대체 우리가 이걸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공부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헷갈림이라든지 의구심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중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었었던 것도 이제는 납득이 가시겠죠. 이 항등식의 정의와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미정계수법을 배우고자 함이 우리가 이번 중단원에서의 목표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은 이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무엇을 적용시키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뭐 굳이 그 중에 더 편한 걸 꼽자면은 계수비교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더 쉬운 걸 꼽자면 이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계수를 비교하기가 좀 상당히 난해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a 괄호 x 플러스 뭐 1의 뭐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제곱 이럴 수가 없구나. x 플러스 2 그다음 더하기 a 3 그다음 더하기 뭐 2 곱하기 뭐 점점점 해가지고 뭔가 이 전개를 해가지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되게 좀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찾아올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전부 다 싸그리 전개해가지고 뭐 우리 곱셈 공식도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다 할 수 있어 뭐 이러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차수가 꽤 높고 전개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계수비교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가 조금 더 눈길이 가요? 그때는 이게 좀 더 눈길이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어떨 땐 이거 사용하고 어떨 땐 이거 사용해라고 딱 정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싶어. 그냥 너네들이 더 편하고 생각해가지고 선택하면 돼. 아무래도 이걸 딱 보자마자 지금 저는 아무래도 계수비교법이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봐.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야지만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야 이때는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쓰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직접 이 힘든 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걸 잘 공감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걸 한번 다 전개해가지고 막 와 이게 A가 드디어 뭐 계산해봤더니 뭐 3이고 B는 막 27이고 C는 뭐 137이고 D는 뭐 마이너스 432고 이래야지만 이제 막 뭔가 좀 기분이 조금 그렇지. 그래 또 채점해봤는데 또 틀려 또 그게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치 대입법을 써보니까 뭐 0 대입하니까 계산이 간단하게 나와 1 대입하니까 계산 간단하게 나와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이걸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가이드라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더 쉬운 걸 선택하면 돼.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전개하는 것이 쉽거나 아니면 좀 차수가 낮거나 그런 것들은
이쪽이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하겠고, 그치? 아무래도 좀 차수가 높고 뭔가 좀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이게 좀 더 다루기가 편해 보이겠죠, 그쵸? 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살짝 펴볼까요? 책 펴보시죠. 페이지로는 어디에 펼쳐보시면 되냐면 자, 52, 53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여기서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뭐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그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 부분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뭐 전개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느껴지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왼쪽에는 막 그렇게 막 내가 뭐 부담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뭐 계수 비교법 써주시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전개하기가 편한 경우에는 이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번 수치대입법은 이용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진짜 이게 더 편한지 아니면 별 차이 없는지, 별 차이가 없다면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도 써보시고, 알겠죠? 너무 하나만 치중해서 써보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다른 방법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게 또 미숙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수비교법도 써보고 수치대입법도 써보고, 계수비교법을 써본다면 어떻게 해보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걸 완전히 다 전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x의 계수가 뭐가 됩니까? 좌변이 뭐가 되죠?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우변은 x의 계수가 뭐가 돼요? 우변. 4. 그냥 불러주면 되죠. 4. 그치? 그 다음에 좌변의 상수항은 무엇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우변의 상수항은 2.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주면 돼.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치 대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해보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x에 무엇을 대입해도 얘는 언제나 참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지. 왜? 지금 여기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 수치 대입할 때 무슨 숫자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치? 왜? 무슨 숫자를 대입해도 되니까. 좀 그럼 여기다가 갑자기 막 제가 막 37 같은 거 대입해도 되나? 해? 그렇게 한번 대입해봐. 결국 고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긴 돼. 이론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안 되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보렴 이게 아니라 돼. 답도 나와. 그런데 그 계산 과정이 좀 짜증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뭐 427 뭐 이런 것들은요 해. 마음껏 하시고 직접 고생을 겪어봐. 그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거야.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는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양변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이 숫자 바꾸기 아직 우리 그 1-1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변의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제일 a랑 b의 값을 구하기가 좀 쉬울까? 물론 하나만 대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를 대입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식만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일단 1 대입해보고 싶어.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일단 a는 사라질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2b는 6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 b의 값은 3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또 a의 값도 금방 튀어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꼭 전개가 편하다고 해서 계수비교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구나. 내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문자를 지워주는 것이 좀 용이하다면 그럼 그러한 숫자들을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는 것도 나름 상당히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갖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뭐 정규 수업 때도 그렇지만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매뉴얼을 먼저 안 줍니다. 그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가 아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수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고등학생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왜 꼭 그렇게 틀에 박힌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굳이 돌아서도 가보고 그 길이 진짜 얼마나 힘겨운 길인지 직접 느껴보고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주셔야 더욱더 여러분들이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뭔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길, 지름길, 잘 닦여져 있는 길, 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길로도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었을 때 전개가 편하니까 이거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라도 지금은 숫자를 대입해보니까 이것도 나름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을 이번엔 해볼 수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럼 1-2번 한번 봅시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전개가 편하니까 뭔가 개수 비교법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치? 근데 이것도 역시 뭔가 숫자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럼 이번엔 수치 대입법부터 먼저 써볼까? 개수 비교법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전개만 하면 다 될 부분이니까. 자, 여기 양대한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고 싶나요? 1. 오케이. 1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지지? 일단 좌변은 1. 1이 되고 우변은 C. C만 남죠. 그러니까 C가 갑자기 뿅 뭐 튀어나왔어. 자, 그 다음에 또 C는 이제 1이라고 여기 옆에다가 뭐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0 대입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일단 좌변은 0이 되고 그치? 우변은 무슨 이점이 있어요? 그냥 뭐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이점이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가 되고 C는 뭐 1이었었으니까 뭐 그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또 X에다 뭐 대입할래요? 진짜? 나는 좀 다른 생각. 뭔가 좀 계산하기가 좀 편하면 편할수록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당연히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상한 숫자를 대입해도 된다고 했잖아. 차라리 뭘 대입하는 게 조금은 더 계산이 편할까? 그렇지. 1을 대입하면 그래도 이제 뭐 1의 제곱이라든지 1 곱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변이 A 더하기 B 이렇게 더 간단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령껏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 지금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올게요. 책에서 지금 어느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했냐면 페이지 50페이지까지 개념 부분을 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50페이지까지 일단 여기에 내용들을 바이블을 기준으로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은 개념 콕이 총 4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4문제도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고 밑에 바로 그 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거리들은 다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잠깐 강의 내시 정지하고